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언니가 나를 죽이려고 하자 남자는 나를 구했다. 틀림없는 우리 언니의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불쾌한 느낌에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다. 다급하게 걸어 잠근 남의 집 대문에 기대어 가파른 숨을 내쉬는 와중에 또다시 가느다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혜지야. 애절하다 못해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가 대문을 열어달라고 나를 보챘다. 부들부들 경련을 일으키는 손이 대문 손잡이를 향해 뻗어갔지만 이를 악물고 겨우 참아냈다. 놀란 가슴을 꽉 쥐어잡고 숨 죽여 울었다. 더 이상 내 조그마한 상처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던 언니가 아니었다. 부모님께 용돈 문제로 투정을 부렸지만 반대로 쫓겨난 내 손에 슬며시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준 언니도 아니었다. 그저 시퍼런 칼을 손에 쥐고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대문 밖에 언니가 있을 뿐. 기분 나쁜 마찰음이 고막을 찢어발겼다. 나는 그 소리의 정체를 금방 알 수 있었다. 사냥감을 눈앞에 둔 맹수가 칼로 대문을 긁는 소리를. 바로 뒤에 앉아있던 나는 순간 뒷걸음질 쳤다. 그 수단이 다리가 아닌 손바닥이었기 때문에 거친 바닥을 짚은 결과로 살이 까지고 피가 고였다. 고통을 느끼는 쪽보다 활활 타오르는 머릿속의 신경이 곤두섰다. 나는 아직까지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언니가 제발 예전처럼 돌아오길 빌고 있었다. 혜지야. 이제는 소름 끼치다 못해 괴기스럽게 변질되는 목소리가 두리번 나를 찾아 헤맸다. 정신력의 한계로 인해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하기야 나를 그렇게나 아끼던 언니가 칼을 대는 것도 모자라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이상했을 것이다. 힘이 풀린 듯한 다리가 주저앉아 버리자 덩달아 상체도 주저앉았다. 귀를 막고 웅크린 자세로 저 건너편에 있는 원망스러운 상대에게 대뜸 소리 질렀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데. 가자고 했잖아. 뭐? 나랑 놀이공원 같이 가자고 했잖아. 1년도 넘은 약속을 기억해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용도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다짐했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일까? 괜히 미안해지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손가락 내걸었던 약속을 이제 와서 얘기하는 이유는 묻지 않았다. 설마에서 확신으로 점점 변해가는 내 마음 때문이었다. 정말 언니 맞아? 그래. 조심스럽게 문을 향해 다가갔다. 대문을 긁는 소리 따위는 멈춘 지 오래였다. 왠지 모르게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자국씩 옮길 때마다 심장에서 지진이 발생한 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 문 너머에는 분명 나를 끔찍이 아끼는 언니가 두 팔을 벌린 채로 서 있을 거야. 설마 동생을 진짜 죽이려고 하겠어? 불과 1cm의 거리를 남겨두고 문을 열려고 하는 찰나에 무언가 강하게 휘어잡는 느낌이 들었다. 안 돼. 굵직한 남성의 팔이 내 손목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석상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몸을 기울여서 안간힘을 쥐어봤지만 헛수고였다. 뒤늦게 고개를 돌려보니 처음 보는 남자가 한쪽 팔을 쭉 뻗고 있었다. 그리고서는 입술에 손을 갖다 대며 목소리를 낮추라는 제스처를 보냈다. 아가씨, 절대로 문을 열지 마세요. 이거 나요.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언니랑 말이에요. 네, 우리 언니라고요. 저 살인마가 아가씨 언니예요. 내가 당신에 대해 물어봐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오히려 남자는 나를 향해 눈을 커다랗게 떴다. 살인마요? 네,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네요. 그럴 리가. 일단 저기로 빠져나가죠. 남자가 가리킨 곳에 주택 뒤쪽으로 나가는 샛길이 있었다. 남자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용히 방향을 틀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물론 궁극적인 대상은 문 건너편의 살인마였다. 가로등 불빛 한 움큼도 없는 샛길에서 번뜩이는 눈빛 두 쌍이 샛길을 조심스럽게 가로질렀다. 악어떼가 정글숲을 지나가듯 조용하게. 이외의 낯선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먼저 문을 나설게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신호를 시작으로 남자가 문을 천천히 열었다. 끼익하고 열린 대문이 눈치 없게 적막한 분위기를 깨버렸다. 예상치 못한 실수에 놀란 남자는 열려있는 틈을 이리저리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없는 모양인지 다시 열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어요. 안전해요.
활짝 열린 뒷문을 등지고 내게 미소를 보이는 남자의 등 뒤로 희끄무레한 것이 비친 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잠깐의 실수로 울린 소음 때문인지 애초에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남자가 내 손목을 다시 쥐어잡고 내게 명령을 했으며 그 명령을 따라야 했다. 아가씨, 힘껏 달려요. 남자는 나를 지나쳐서 샛길로 달리기 시작했고 그 속도에 맞추기 위해 나 또한 힘껏 달렸다. 이제는 언니인지 살인마인지 헷갈리는 존재가 칼을 벽에 긁으며 쫓아오기 시작했다. 가히 인간이 아닌 속도로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이제는 손만 뻗으면 잡힐 거리. 아니, 벌써 잡혔다. 푹 남자의 말이 맞았다. 등 뒤로 꽂힌 칼의 손잡이를 타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애석하게도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남아있지 않았다. 무릎이 땅바닥에 내던져주고 곧이어 앞으로 고꾸라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안 돼. 남자가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해요. 당신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몸을 감싸는 포근함으로 인해 점점 눈이 감겼고 졸음이 미친 듯이 몰려왔다. 내 몸을 빠져나간 키가 큰 웅덩이를 이루더니 커다란 이불로 바뀌어 나를 덮어갔다. 그 정도로 너무 떳떳했다. 정말 죽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다. 마침내 목적을 이룬 살인마는 멈추어 서서 땅 위에 엎드려 있는 목표물을 물끄러미 내려다봤다. 승자가 흔히 도취되어 버리는 우월감이 아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얼굴을 하고서 말이다. 그리고는 이내 중얼거렸다. 반가워, 동생. 본능적으로 내뱉은 신음소리로 인해 눈을 떴다. 순간 땅바닥과는 비교가 안 되는 푹신함에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기운이 없는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다 정면에 걸려있는 달력에서 시선이 멈췄다. 오토바이에 치인 날이 벌써 작년 일이 되었다니. 꽤 오랫동안 혼수 상태였던 모양이다. 하기야 지금 내 몰골은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었다. 예인거를 맡고 있는 가느다란 팔뚝 쪽에서 낯선 인기척을 느꼈다. 과일 바구니에서 과일을 뒤적거리는 여자가 범인이었다. 근데 이 여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해지. 아, 살인마. 내가 기겁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것을 의식하지 않았는지 무작정 누군가를 깨우기 시작했다. 엄마. 혜지 깨어났어. 응? 혜지가. 내 옆에 누워있던 엄마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듯한 엄마가 나를 와락 껴안았다. 아이고, 혜지야. 아파. 엄마는 멈추지 않는 눈물을 연신 닦아내며 나를 이리저리 살폈다. 언제나 눈을 감고 누워있던 딸이 눈을 뜨는 것도 모자라 말까지 함으로써 적잖이 흥분하셨나 보다. 이로써 변함없는 사실은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한 손에는 사과를 들고 있고 한 손으로는 과도를 집어든 언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엄마, 언니가 나 죽였어. 무슨 소리야? 언니가 칼 들고 나 찔렀어. 엄마는 내가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도로 따지듯이 말했다. 엄마 대신해서 너 수발 다 들어주고 간호해준 사람이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언니가. 그래. 언니가 너 깨우려고 매일 이름 불러주고 말 걸어주고 했는데 그때 언니가 했던 말들. 혼수 상태인 나를 깨우기 위해 했던 말이었다. 언니 미안해. 괜찮아. 그 대신 약속 꼭 지켜야 돼. 무슨 약속?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그래. 무의식 속에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기 위해 언니가 나를 죽여야 했었어. 만약 언니를 피해 계속 도망쳤다면 혼수 상태에서 영영 못 깨어났을지도 몰라. 그럼 그 남자는 왜 나를 구하려고 했을까? 두 번째 이야기. 무관심.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녀가 죽은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않지? 안심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내가 벌할 테니까. 어디야 지금? 응 나 이제 버스에서 내렸어. 누구랑 만났길래 이렇게 늦게까지 놀다 들어가냐. 진짜 걱정하게 만들래? 지 걱정이 되긴 무슨. 매일 지나다니는 길인데 무슨 일 날까봐. 여기 감시 카메라도 엄청 많아서 괜찮아 걱정 말고 자. 너 들어갈 때까지만 통화하고. 아무튼 유벨라요 유벨라. 왜 이렇게 사서 걱정을 해. 그러니까 나도 걱정 좀 팔게 일찍 다녀라. 응.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빠 뒤에서 누가 따라와. 무슨 소리야, 주변에 아무도 없어. 응. 가까이 다가올 것 같으면 무조건 소리 지르고 튀어.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오빠. 왜? 내가 착각했나 봐. 없어졌네. 아씨, 진짜 깜짝 놀랐네. 걱정하지 말리도. 우리 동네에는 감시 카메라가 많아서 범죄가 일어날 일. 투. 이상한 그녀의 소리와 함께 핸드폰 너머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정아, 여보세요? 이런 샹. 나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지 않은 채 재빨리 집을 나섰다. 밖에 나가자마자 운이 좋게도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 자체가 최악의 상황이니 불행 중 다행으로 빈 차라는 붉은 빛을 띠며 서 있는 택시가 있었다. 나는 재빨리 택시에 올라탔다. 기사님 신림동 빨리 가주세요. 급해요. 그때였다. 살려주세요 제발. 핸드폰에서 연정이의 힘겨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정아 너 괜찮아? 무슨 일이야? 응? 살려주세요. 제발 그냥 가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연정아 내 말 들려? 대답 좀 해봐. 이런 씨 아저씨 빨리요. 장난이길 바랐다. 제발 장난이기를. 연정이 집 앞에 다다랐을 때 활짝 웃어 보이는 그녀가 장난이라고 웃으면 웃음을 지어 보이기를. 그녀가 웃음을 지어 보인다면 그렇게만 해준다면 심한 장난이었지만 모든 걸 용서해 주겠노라고. 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한시가 급한데 야속한 신호만이 그녀에게 가는 길을 붙잡았다. 아무 죄 없는 운전기사를 때려 죽이고 내가 운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사람 죽게 생겼다고요. 아 시발 신호 무시하고 좀 가자고요. 아까부터 신호에 걸려도 급한 상황임을 깨닫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신호를 무시하며 가는 기사에게 점점 초조해지는 나는 괜한 소리를 질러댈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세워드리면 될까요? 나는 10,000원짜리 2장, 아니 3장. 아무튼 넉넉하게 그에게 돈을 던져버리고선 그녀의 집 골목길로 뛰어들어갔다. 제발 제발 연정아 제발 웃으면서 나를 맞아줘 장난이었다고 말해줘 제발. 나의 바람과는 달리 골목 저 멀리 빛을 내고 있는 휴대폰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누군가가 땅에 널브러져 있었다. 불안했다. 하지만 저기 누워있는 그 누군가가 내가 다가가면 우와 하고 날 놀라게 하며 일어나 줄지도 모른다는 바람을 가져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땅에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보고 나는 장난이 아님을 이미 늦었음을 깨닫고 눈물이 터져나왔다. 다리가 떨려왔다. 아니 온몸이 떨려왔다. 항상 아름다운 향기만을 맡게 해주던 그녀 주위에는 피 비린내만이 가득하다. 그녀가 사랑하는 나의 그녀가 죽었다.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신 분이시죠? 네. 그리고 또 최초 발견자시기도 하시고요. 네. 상심이 크시겠지만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네. 혹시 사망자 주변에 사망자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참 이상해요. CCTV로 확인할 결과 칼로 찌른 살인범이 사망자의 물건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찌르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거든요. CCTV요? 저도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네. CCTV 장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 그대로였다. 나와 통화를 하고 가던 그녀는 자꾸 뒤를 돌아보며 깊게 모자를 눌러 쓴 녀석을 경계하는 것 같았고 그 녀석이 갑자기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의 배에 무언가를 쑤셔 넣는 장면이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핸드폰을 놓치고 쓰러졌고 모자를 눌러 쓴 살인자 그 개자식은 유유히 걸어서 그녀를 내버려 둔 채 살인 현장을 빠져나갔다. 화면 속에서 연정이는 잠시 동안 숨이 붙어 있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연정이의 옆을 그대로 지나간다. 연정이가 바닥에서 손을 힘겹게 내밀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그는 고개를 돌려 본 것 같이 보였다. 하지만 그는 다시 정면을 응시한 채 제 갈 길을 가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그냥 가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들린 살려달라고 말한 사람은 내가 아닌 저 녀석인 것 같았다. 하지만 저 녀석은 그런 그녀를 한번 바라보고는 아무 일도 아닌 듯
무관심하게 자리를 피했다. 방금 지나간 저 사람은 뭐죠? 아, 저희도 혹시 저 사람이 뭔가 관련이 있을까 하고 지금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 쓰러져 있는 연정이를 본 것 같은데 저희 생각도 그렇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은 직접 대면을 해서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범인은 잡을 수 있겠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범인은 잡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저 나중에 지나간 저 행인과 범인이 관계가 있다면 모를까? 저 행인은 그럼 찾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조금 있다 여기로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개자식이길래 사람이 죽어가는데 쳐다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을까. 나는 너무도 괘씸했다. 오히려 그녀를 칼로 찌른 녀석보다 피 흘리는 그녀를 모른 척 지나친 그 녀석이 더 원망스러웠다. 혼자 그 녀석에 대해 온갖 상상을 하고 있을 때였다. 경찰서 문이 열리고 아주 멀쩡하게 생긴 2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녀석이 하나 들어왔다. 저기 어제 살인사건에 관해서 조사하실 게 있다고 하셔서 왔는데요. 아, 오셨군요. 이리 오시죠. 그 녀석은 담담하게 영사의 말에 따라 자리에 앉았다. 제가 근데 어제 그 살인사건과 무슨 관련이? 아, 어제 살해당하신 여성분 옆으로 김민수 씨가 지나가는 것이 CCTV에 찍혀서요. 그것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게 있어서요. 제가요? 시체 옆을 지나갔다고요? 녀석은 순간 경찰서가 떠나갈 듯이 큰 소리를 지르며 오버스럽게 놀라했다. 아, 네, 진정하시고요. 이 CCTV 장면 좀 보시죠. 녀석은 아무 말 없이 CCTV 장면을 바라보았다. 정말이네요. 제가 살해 현장을 지나쳤네요. 전 정말 몰랐는데. 뭐 이게 새끼야? 몰라. 녀석의 거짓말에 참을 수 없는 욕을 하며 나는 자리를 박차고 그에게 다가갔다. 몰라. 모른다고? 이 씨발 새끼야. 연정이가 너한테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전 정말 몰라요. 김세영 씨 이러시면 안 돼요. 경찰들은 흥분된 나를 붙잡기 시작했다. 시발 나봐. 이 개새끼야. 그럼 CCTV에 찍힌 내가 고개 돌리는 장면은 어떻게 된 건데? 이 개새끼야. 핸드폰 너머로 들린 그녀가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바로 옆에 지나가는 이 새끼 귀에는 안 들리는 게 말이다. 이 새끼 공범이 확실하니깐 당장 쳐넣어. 뭐들 하고 있어. 너네 경찰 아니야? 여기서 내가 이 새끼 죽여버릴까? 녀석은 멀뚱멀뚱한 표정으로 흥분한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고 경찰들은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다. 경찰들의 노력 때문일까 간신히 나는 흥분을 가라앉혔고 그제야 그 녀석은 경찰에게 계속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이어폰 때문이었을 거예요. 네. 음악을 들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CCTV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야, 이 새끼야. 이어폰 끼고 노래 들으면 눈도 같이 뭐냐? 이 씨발놈아. 네 눈은 귀랑 패키지 상품이냐? 이 새끼가 CCTV에 내가 연정이 쳐다보고 가는 게 다 찍혔다고. 자꾸 발뺌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 그 녀석이 나를 또 흥분시켰다. 다행히 경찰들이 말릴 만큼의 흥분은 아니었다. 이해가 안 가실 거 아는데 정말 몰라요. 저도 지금 혼란스럽다고요. 김세영 씨 속이 상하시는 일이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나는 어이가 없어 눈살을 찌푸리며 경찰을 쳐다보았다. 예전에 높은 아파트 건물에서 창문 닫고 페인트 칠하는 일 하시는 분 아시죠? 그분이 일을 하시다 떨어진 일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되게 웃긴 건 그 떨어진 분 바로 옆에서 한 남자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줄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지금 김민수 씨와 마찬가지로 귀에 이어폰을 낀 채로요.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그녀의 목소리도 못 들은 것이고요. 들리지 않으니 뭘 원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황당해하는 나를 한번 바라보더니 경찰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 녀석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여자친구분이 이런 일을 당하셔서 많이 흥분을 하셔서 말이 좀 심하셨던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 보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나는 그 녀석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
경찰서 문을 열고 나가는 그가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더니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비웃음이었다. 나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비웃음. 저 녀석은 분명히 공범이거나 아니면 그녀가 살려달라는 모습을 보고 무시한 것이다. 부자일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 보였다. 전자였다면 CCTV에 굳이 자신의 얼굴을 찍어 보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나는 저 녀석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지금 내가 경찰들에게 저 녀석이 미소를 짓고 갔다고 해봐야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범인을 잡게 되면 연락 달라는 말과 함께 경찰서를 나왔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그 녀석의 마지막 미소가 너무나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연정이가 죽었던 그 살해 현장에 다시 찾아가 보았다. 연정아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 인기척의 존재가 누구인지 나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녀석이었다. 미소를 짓고 경찰서를 유유히 빠져나간 그 계자씨. 나는 아무 말도 없이 그 녀석을 바라보았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뭐 그런 말 믿으시고 범인 잡으러 오신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후드티에 모자까지 눌러 쓰시고 경찰들도 안 하는 잠복근무 복장인가요?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들도 포기했잖아요. 그냥 포기하세요. 나는 주머니에 감춰두었던 칼을 끄집어내서 그 녀석의 허벅지를 그대로 찔러버렸다. 시발 뭐하는 짓이야. 나는 곧바로 녀석의 두 귀에 칼을 찔렀다 빼낸다. 녀석은 바닥에 드러누워 이리저리 뒹굴기 시작했다. 살려줘요. 잘못했어요. 살려줘요. 제발. 그냥 괜히 나한테 불똥 튈까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저 이제 취직도 해서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되고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을게요. 정말입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혀 앉았다. 살려주세요 제발. 나는 그의 입속에 칼을 쑤셔 넣었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 녀석의 복부에 칼을 쑤셔 넣었다. 피가 뿜어져 나오며 그는 바닥에 아무런 미동 없이 쓰러져 버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머리 깊숙이 눌러 쓴 후드티에 후드모자를 벗는다. 그리고는 귀에 꽂혀있던 이어폰을 빼낸 후 죽어있는 그를 보며 입을 연다. 뭐라고? 하나도 안 들려. 그의 살려달라는 말을 부정이라도 하듯 빼내버린 이어폰에서는 커다란 음악 소리만이 흘러나올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용사. 잘 가라, 마왕이여. 용사의 목소리는 어두운 땅에 가득 울려 퍼졌다. 낮고 근엄한 한편으론 어둡고 무거운 목소리였지만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기쁜 환호성을 질러댔다. 끝이었다. 오랫동안 이어지던 마왕의 지배가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끝이 난 것이다. 용사는 영웅이 되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왔고 또 얼마큼의 기대를 받아왔던가. 자신이 마왕을 쓰러뜨려 세계를 구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던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용사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걸렸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용사의 의식은 천천히 깨어났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갑자기 나타난다는 유령선 플라잉 터치맨처럼 조용하고 잔잔했다. 용사는 두 눈을 이리저리 굴렸다. 낯설지 않은 공간이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낡은 나무집. 그 싸움이 끝나고 2년이 지났다. 더 이상 인간들을 학살하던 그 마왕은 이 세계에 없었다. 그건 모두 용사가 만들어낸 승리였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평화를 기쁘게 맞이했다. 마왕 때문에 흐트러졌던 세계는 어느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직 세계에 남아있던 마왕의 잔재들이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였고 하나같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용사는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이었다. 무언가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자신의 발밑에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땅에 붙은 발을 떼어냈다. 바퀴벌레가 지식여 죽어 있었다. 용사는 표정을 잔뜩 찌푸렸다. 세계는 더 이상 용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마왕이 죽은 이 세계의 용사가 나설 자리는 없었다. 용사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고 왼쪽 손가락 두 개가 없었다. 모두 마왕과 싸울 때 잃었던 것들이다. 결국 용사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마왕을 쓰러뜨렸다. 용사가 자신의 검으로 마왕의 목을 내려치는 그 순간 용사의 일은 끝났다.
이렇게 될 바엔, 차라리 마왕이 살아있던 시대가 자신한테는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끊이질 않았다. 한쪽 눈을 희생했다. 손가락 2개도 희생했다. 마왕을 쓰러뜨린 건 바로 자신이었다. 그 무렵의 용사는 오로지 마왕의 목만을 목표로 움직여왔었다. 자신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바로 그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기대는 모두 싸늘한 눈초리로 변해버렸다. 마왕이 없는 평화로운 이 세계에서 자신은 그저 한쪽 눈과 손가락이 불편한 장애인일 뿐이었다. 용사는 바퀴벌레의 잔해가 묻어있는 슬리퍼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졌다. 슬리퍼가 침대를 향해 날아갔다. 용사는 표정을 잔뜩 구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 밖에서 맛있는 냄새가 들어왔다. 용사는 자신도 모르게 그 냄새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허겁지겁 창문의 문을 닫았다. 무슨 음식인지 알 것만 같았다. 북쪽 숲에서만 난다는 특이한 버섯을 넣고 끓인 수프였다. 자신이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먹었던 음식이었다. 배고프다. 용사는 부엌으로 향했다. 냉동고 안에 들어있는 음식들의 상태는 온전치 못했다. 말라버린 채소들과 색이 변해버린 고기 몇 점. 초량했다. 오래전 마왕의 부하에게 습격당해 도망칠 때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누런 빛을 띠고 있는 고기 덩어리를 짚고는 불을 지폈다. 불에 익어가는 고기의 냄새에도 약간 탁한 향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다. 용사는 고기를 가득 물어 베었다. 진득하고 짭짤한 고기의 맛이 느껴졌다. 입안에서 가득 움직여대고 있는 썩은 고기 덩어리를 씹어대며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았다. 문은 다 뜯어져서 발로 차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았고 발 아래에 움직이는 바퀴벌레들은 자신들에게도 고기를 달라는 듯 분주히 움직여댔다. 용사 외에 다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나마 동료라고 칭할 수 있던 사람들은 모두 2년 전에 죽어버렸다. 차라리 그때 같이 죽어버릴걸. 싸움이 끝난 후 용사가 가장 많이 생각한 단어 중 하나였다. 자신의 삶이 너무도 처량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이러려고, 이렇게 살려고 나는 오늘따라 손가락 2개가 비어있는 왼쪽 손이 더 쓰라렸다. 이렇게 살려고 자신은 동료들을 희생하며 마왕을 쓰러뜨렸던 걸까?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나왔다. 밖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장난소리가 들려왔다. 죽어라 마왕. 용사는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닫혀있는 문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웃기지도 않는군. 용사놀이라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 들려있던 고기를 바퀴벌레 무리를 향해 던지곤 천천히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아까움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다. 손잡이를 돌리자 문은 기익거리며 열렸다. 에이, 난 용사다. 남자아이가 소리쳤다. 그 앞에 있는 남자아이는 뒷짐을 지고 그럼한 표정을 연기하며 난 마왕이다. 여기까지 오다니 각오는 됐겠지? 라고 말했다. 용사는 작게 코웃음을 쳤다. 비웃음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을 바라보니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지은 것이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자신의 집 앞에서 장난치고 있는 이 아이들을 제외하곤 모두들 달갑지 않은 눈초리를 보내왔다. 그야 당연하겠지. 눈 한쪽, 2개의 손가락이 없는 장애인 새끼가 아이들을 빤히 바라보고 있다니. 지금쯤 용사가 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할까? 하며 긴장하고 있겠지. 아니, 사실 너희들은 다 알고 있잖아. 내가 용사라는 걸. 나 때문에 마왕이 죽었다는 걸. 나 때문에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걸. 그런데 왜 그런 눈으로 날 보고 있는 거지? 간다 마왕. 용사를 자청한 어린아이가 소리쳤다. 아이의 손에는 장난감 칼이 들려 있었다. 용사의 눈이 그 칼을 향해 움직였다. 한쪽 눈밖에 없어서 원근감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장난감 칼을 어디선가 봤다는 생각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꽤나 큼지막하게 칼의 옆면에 적혀 있었다. 레피어즈, 레이피어. 자신이 마왕의 목을 자를 때 사용했던 검이었다. 크기만 다를 뿐 겉모습은 완전히 같았다. 그립군. 용사가 작게 내뱉었다. 그러자 놀이를 하던 아이들 중 하나가 소리를 듣곤 용사를 바라보더니 움직임을 멈췄다. 용사님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아이들은 기쁜 듯 용사에게 달려들어 작은 손으로 용사의 바지춤을 붙잡았다. 자신에게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장애인에게는 다가가지 말라고 부모에게 교육도 받지 않은 건가? 용사님이 마왕을 쓰러뜨린 거죠. 아이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어, 응. 용사는 멋쩍게 대답했다. 굉장하다. 그럼 아직 진짜 칼 가지고 있어요? 어, 그거라면 아직 집에. 보여주세요. 야, 너도 칼 보고 싶지? 응, 나도 보고 싶어. 칼 보여주세요. 용사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에게 매달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용사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마왕을 쓰러뜨린 사실을 깊이 후회했다. 잘려나간 자신의 두 손가락과 어둠만 보여주는 자신의 왼쪽 눈을 생각할 때마다 후회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이 마왕을 쓰러뜨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하게 살아갔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항상 절규했다. 하지만 자신이 마왕을 쓰러뜨리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은 지금쯤 이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 아직도 주변의 시선은 따갑다. 용서하는 건 모두 과거의 칭호에 불과했다. 지금은 일도 할 수 없는 장애인. 그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태도는 호의적이었다. 어린아이라서 그런 건가? 무조건 멋진 것만 추구하는 어린아이라서? 그렇다면 꼬마야, 넌 지금 잘못된 거야. 용사는 전혀 멋지지 않아. 용사의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아이들에게 끄집어내려는 그 순간이었다. 얘들아. 멀리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여성의 목소리에 모두 고개를 돌렸다. 그러더니 엄마라는 소리와 함께 여성에게로 달려갔다. 용사는 자신의 늘어진 바지 춤을 정리하며 말없이 그곳을 바라볼 뿐이었다. 돌아갈까? 용사가 등을 돌렸다. 그의 앞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낡은 나무집이 서 있었다. 작은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여는 그 순간이었다. 저도 용사가 될 거예요. 용사의 머릿속으로 소년의 말이 꿰뚫고 들어왔다. 말없이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안겨 멀어지면서 용사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용사에게 건네는 아이들의 인사소리에 아이들의 부모님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용사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입을 움직였다. 용사는 뒤통수를 크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도 크기가 너무 작아서도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용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입모양이 말해준 건 전부 알아들을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용사는 고개를 숙였다. 천천히 문을 열고는 한가운데에 펴져 있는 불 쪽으로 다가갔다. 고개를 돌려 오른쪽 벽을 바라보았다. 기다란 장검이 놓여 있었다. 레이피어, 자신과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했던 검이었다. 성검이라 불렸지만 이 검도 이제는 수명이 다한 듯 싶었다. 용사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집의 구석으로 시선을 옮겼다. 바퀴벌레들이 우글거리며 용사가 던졌던 썩은 고기 덩어리를 감싸고 있었다. 용사는 성큼성큼 그쪽으로 다가갔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바퀴벌레들 틈에서 고기 덩어리를 집어들었다. 세차게 한번 흔들었다. 붙어있던 바퀴벌레들이 모두 집안 곳곳으로 튕겨나갔다. 용사는 벽에 붙어있던 검을 집어 먼지가 붙은 부분을 잘라내었다. 고기를 못 썰 정도로 낡은 건 아니로군. 용사가 작게 말했다. 고기 덩어리를 크게 물어 베었다. 고기에선 여전히 시큼한 향이 올라왔지만 왼손에는 두 개의 손가락이 없었지만 한쪽 눈은 쓰라렸지만 용사의 얼굴은 작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직 용사는 죽지 않았군. 그의 칭호는 여전히 존재했다. 네 번째 이야기, 똑같은 꿈. 일단 난 지금은 나이 지긋이 먹은 중견기업의 과장이고 예전엔 참 철없이 마구 살았단 것을 알려준다. 때는 내가 고2 때인가 한참 엇나가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이상한 꿈을 꿨는데 깨고 보니 영 찜찜한데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았지. 엄마가 내게 아침을 먹으라고 해서 식탁에 앉았는데 평소에 미신거점을 과하게 믿는 엄마가 밥 먹는 내게 아침부터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 아 진짜 밥맛 떨어지게 아침부터 왜 그러는 거야? 했는데 우리 엄마 절대 성격이 없는 분이 아니셨거든. 근데
아니 정말 어제 꿈이 안 좋아서 그래. 오늘은 좀 조심해 알았지?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어젯밤 꿈이 슬슬 기억이 나더라고. 내 방은 현관 바로 옆 방인데 방에서 자는데 누군가 내 방문 손잡이를 여는 소리에 깬 거지. 누구세요 했는데 엄마다라고 했어. 얼굴을 보니 엄마의 얼굴이지만 엄마가 아니란 걸 직감하고 문을 밀어 닫았어. 그때 여자가 손을 쑥 넣더니 넣은 손으로 문고리를 마구 제칵제칵 돌리는 거야. 난 온몸으로 문을 밀고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엄마가 안방에서 나오셨지. 아버지는 갑자기 방에 들어가시더니 이상한 나무가지를 휘두르시더라. 그러자 그 엄마 얼굴을 한 여자가 인상을 찡그리며 현관으로 도망갔어. 여기까지가 내 꿈이고 엄마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 등골이 오싹해졌지. 자다 깨서 거실에 나갔는데 어떤 여자가 네 방문을 열고 필사적으로 문에 매달려 있어서 너무 놀랐는데 귀신한텐 번개 맞은 대추나무가 약이라고. 내 아빠가 막 휘둘러서 도망쳤지 뭐야. 오늘 꼭 조심해라. 난 아무 말도 못했어. 그 얼굴이 엄마 얼굴이었다고는. 5번째 이야기. 기억. 주변은 모두 퀴퀴한 회색이었다. 로이스는 자신의 품 안에 들려있는 권총을 더욱 세게 쥐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의 목표물이 서 있었다. 초록색 체크무늬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는 남자와 함께 우산을 쓰고 있는 여성. 그 여성의 인상착의는 별로 신경 쓸 거 없다고 루이스는 생각했다. 조용히 그들의 뒤를 쫓아갔다. 기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발소리를 숨기기 위해 애쓰거나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점이 상당히 그의 맘에 들었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군. 루이스가 작게 중얼거렸다. 사이좋아 보이는 그 커플은 남자 쪽의 소유로 보이는 벤츠의 문짝을 열고 있었다. 아깝군. 루이스의 말에서 나온 단어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커플이 자동차의 앞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하늘에는 비가 떨어져 내리고 주변은 어두웠다. 이런 최상의 조건 속에 두 남녀가 자동차 안에서 할 짓이라고 눈에 훤했다. 루이스는 권총에 총부리에 소음기를 장착했다. 그리고 장전한 뒤 안전장치를 내렸다.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새 건물의 색들이 더욱 희귀해져만 가고 있었다. 이제 슬슬 일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루이스는 성큼성큼 자동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동차의 손잡이 부분을 향해 총구를 들이밀곤 방아쇠를 당겼다. 소음기 덕분에 소리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큐슉하는 바람 소리만이 두어 번 들렸을 뿐이다. 혹시 이 안에 있는 커플들도 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루이스는 작게 웃음을 지었다. 흔들거리는 문짝을 잡은 채 그대로 열어젖혔다. 이럴 줄 알았다니까. 두 남녀는 한데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루이스가 문을 쐈을 때의 소리를 들었는지 둘은 행동을 멈춘 채 루이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총소리가 아니라 문이 부서지는 소리도 들은 것 같았다. 루이스는 약간 아쉽다는 듯이 입맛을 다시며 땅을 향해 있던 총구를 들어 올렸다. 바이바이. 큐슉 하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총알이 향한 건 남자가 아닌 여자 쪽이었다. 남자는 그녀의 머리통을 붙잡고 있는 자신의 손에 뜨거운 액체가 흐르는 걸 느꼈는지 계집애 같은 비명을 지르며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죽어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 생긴 총구멍을 바라보며 남자는 벌벌 떨며 루이스를 바라볼 뿐이었다. 살려주세요. 루이스는 그런 남자의 모습에 작게 혀를 차며 말했다. 자기 여자친구를 죽인 남자한테 목숨 구걸이라니. 너도 참 별 볼 일 없는 남자로군. 루이스는 말없이 총구를 들어 올렸다. 자신을 향해 들어 올려진 총구를 바라보는 남자는 높은 비명만 질러댔다. 어느새 남자의 바지춤에서 축축한 액체가 흘러내려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적셨다. 루이스는 단박에 그것이 오줌이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최악이군. 루이스는 남자를 향해 있던 권총을 스르륵 내렸다. 총구가 내려가는 걸 보고 있던 남자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남자의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며 루이스가 입을 열었다. 걱정하지 마. 내 맘 같아서는 단박에 널 쏘고 싶지만 그랬다간 장이 화를 내게 뻔하니까. 아, 눈에 선하군. 의뢰인을 죽이면 어쩌자는 거야? 야고 소리를 질러댈 장이 말이야. 네. 착각하지 마. 나는 모든 일을 마친 후라도 널 쏴 죽일 수 있어.
지금 널 쏘지 않는 이유는 너에게서 받을 돈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더는 꼴사나운 모습을 안 보이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너에게 받은 돈으로 산총으로 널 죽이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남자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멍하니 루이스를 바라볼 뿐이었다. 루이스는 그냥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회색빛이 가득하던 주변의 풍경이 무너져 내리던 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제 끝으로군.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직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주택가의 건물도 무너졌고 자동차의 모습을 비추던 노란 가로등도 무너져 내렸다. 루이스는 자신의 몸도 점점 흐트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에 젖어버린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표현하기 힘든 그 지지직거림이 자신의 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루이스는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럼 난 이만. 지금이 몇 년도였더라. 맞아. 자, 그럼 2년 후에 보자고 형씨. 루이스의 몸이 전부 사라져 버렸다. 주변의 풍경이 모두 무너졌고 그 무너짐은 남자가 타고 있던 벤츠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벤츠의 차체가 양옆으로 흔들리는 것 같더니 이내 그 안에 타고 있던 남자와 시체도 조용히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남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루이스의 말만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다. 루이스는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뻐근한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기지개를 켰다. 고개를 돌려 자신의 옆을 바라보니 그 상한 모자를 쓰고 누워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아직 안 깨어났나? 하며 루이스는 자신의 머리에도 쓰여있는 그 모자를 벗었다. 일어났군. 일은 해결됐나? 그럼. 저 멀리서 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은 나무 기둥에 기대어 여유롭게 차를 홀짝이고 있었다. 루이스는 표정을 찌푸리며 장에게 다가갔다. 오이, 동료는 지금 빗속에서 살인을 하고 왔건만. 너는 이런 데서 차나 홀짝이고 있다니 이게 말이 돼? 이런 데서라니.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 너도 이곳에 계속 있었으면서 말이야. 내가 말한 건 몸이 아니야. 정신이지. 루이스는 장의 손에 들려있는 차를 빼앗아 자신의 입에 가져다 대었다. 장은 어깨를 으쓱거리더니 주전자를 손에 쥐고는 새로운 접시에 또다시 차를 따르기 시작했다. 남자가 일어난 건 그 순간이었다. 루이스와 장은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곤 남자를 향해 시선을 옮겼다. 남자는 잠결에 일어난 듯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 싶었다. 루이스가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올려놓곤 성큼성큼 남자에게 걸어갔다. 그러곤 루이스는 다짜고짜 남자의 몸을 일으켜 세운 뒤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이제 돈. 네. 알 수 없다는 대답을 내뱉은 남자는 일순간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루이스와 장은 그런 남자를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자 남자는 감고 있던 눈을 크게 뜨며 루이스를 바라봤다. 남자는 루이스의 어깨를 잡으며 소리쳤다. 당신이 그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자는 흥분에 휩싸인 듯 말을 내뱉어대기 시작했다. 당신이 2년 전에 제 앞에 나타났던 그 남자군요. 제 여자친구를 죽였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군. 너와 나는 오늘 처음 만났어. 그것도 킬러와 의뢰인의 입장으로 말이야. 이 남자는 처음에 내가 설명했던 걸 잘 듣지 않았던 모양이군. 장이 루이스의 말을 거들었다. 그러자 남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루이스는 그런 남자의 얼굴의 표정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래, 2년 전에 너도 그런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었지. 맞잖습니까? 당신은 2년 전에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제 여자친구를 죽였죠. 잠깐. 그런데 왜 전 당신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당신은 제 여자친구를 죽인 남자인데 헷갈리네요. 전 오늘 당신을 처음 만난다. 장을 그런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래도 기억 혼란이 온 모양이군. 짜증나는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억이 이리저리 뒤섞인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단 말입니다. 2년 전에 제 여자친구를 죽인 당신이 지금 왜 제 앞에 있는 겁니까? 게다가 왜 저는 당신을 보고 놀라지 않는 거죠? 남자가 혼란스러운 듯 소리쳤다. 장은 들고 있던 차를 한 번에 입에 쏟아붓곤 남자를 이끌고 테이블로 향했다. 루이스도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향해 움직였다.
의자에 앉은 남자는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테이블 위에 무언가가 올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건 제 검은색 트렁크 가방이었다. 남자는 단박에 이게 자신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또 다른 기억이 남자의 머릿속을 헤집고 들어왔다. 이게 왜 여기에? 남자가 신음했다. 장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당신은 오늘 저희에게 의뢰를 맡기러 온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애를 지우지 않겠다는 여자친구를 죽여달라는 부탁이었지. 이번에는 로이스가 장의 말을 거들었다. 남자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애라고요? 라고 대답했다. 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이 트렁크 가방은 우리가 맡은 의뢰를 성공했을 시에 여는 조건이었습니다. 의뢰. 예, 저희의 일은 간단합니다. 타인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누군가를 살해하고 나온다. 간단하죠? 장의 말에 남자는 또 다른 무언가가 떠오르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머리가 더욱더 아파왔다. 분명 그런 단어를 자신을 알고 있었다. 타인의 기억이 들어가 사람을 살해한다. 자신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의 기억 속에서 벌어진 모든 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당신이라는 남자의 기억이 변함으로써 세상의 인과율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당신은 오늘 저희에게 말했죠. 그녀를 죽이기에 가장 적합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녀와 처음 몸을 섞었을 때의 기억이지요. 그날은 비가 왔고 아마도 저희 단 둘뿐이었습니다. 로이스 씨가 그녀를 죽이기에는 안성맞춤인 상황이죠라고 말이에요. 남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리저리 복잡해진 기억을 짜맞추고 있는 것 같았다. 로이스는 아까 올려두었던 차를 집어 홀짝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당신이 말했던 기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우리가 아니라 로이스지만요. 로이스는 당신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당신의 앞에서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기억 속에서 나왔죠. 그게 전부입니다. 일은 간단하죠. 하지만 문제는 일을 끝낸 후입니다. 지금 당신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 문제였죠. 그래서 일을 하기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라며 장이 신음했다. 그제야 남자는 무언가가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알아챘는지 머리를 쥐어뜯던 손을 멈췄다. 장의 말을 이해한 듯이 펐다. 그럼 이 남자, 아니 로이스 씨가 2년 전에 제 여자친구를 죽인 건 어찌 보면 맞는 일이지요. 세상은 모두 당신의 기억대로 변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2년 전의 기억이 모두 현실이 되어버렸죠.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당신의 애를 지우지 않겠다고 우기던 그녀는 2년 전 살해되었습니다. 자, 어떤 거요? 이제 슬슬 트렁크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이 트렁크의 비밀번호를 이리저리 돌리며 말했다. 내 자리의 번호를 맞춰야만 열리는 암호식 트렁크였다. 남자는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한 듯 싶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깨닫지는 못한 듯 이리저리 고개를 저었다. 머릿속으로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 듯한 행동이었다. 그럼 2년 전 일은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자친구는 대체 어떻게 되어버린 거죠? 간단합니다. 당신의 여자친구는 2년 전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당신은 운 좋게도 그 괴한의 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그 괴한은 증거 하나 남기지 않은 채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다. 세상은 그렇게 변했습니다. 과거가 변해버렸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변한 건 과거만이 아니야. 미래도 바뀌었어. 왜, 바로 어제에도 전화를 걸어서 네 애를 지우지 않겠다는 그녀는 2년 전에 죽어버렸어. 그리고 2년 전에 죽은 그녀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건 2년 후 지금의 너지. 어때 이제 이해가 되나? 남자는 표정을 구겼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다. 석상처럼 굳어버린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4752 트렁크 비밀번호입니다. 그런데 전 앞으로 괜찮은 건가요? 그래, 넌 아무런 문제 없어. 네 애를 품고 있던 여자친구가 살아있는 세상은 방금 변했어. 지금부터 내가 살아갈 세상은 여자친구가 2년 전에 죽어버린 세상이지. 그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다른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원래 자리를 찾아가니까. 너는 그저 어제와 똑같이 생활하면 돼. 변한 게 있다면 그건 네 애를 지우지 않겠다고. 떠들어대던 여자친구의 전화가 끊겼다는 것 뿐이겠지.
루이스가 트렁크의 비밀번호를 돌리며 말했다. 루이스의 말을 들은 남자의 표정이 작게 펴졌다. 세상의 이치를 건드리고 과거와 미래를 바꿔버린 이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다니. 이 남자도 상당히 문제가 있군이라고 생각하며 장은 입을 열었다. 정말 걱정할 건 없습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들도 모두 그 여자분은 2년 전에 죽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2년 전 그 기억을 직접 봤던 당신과 이 친구만이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인식할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장의 말에 남자는 구겼던 표정을 펴냈다. 자신의 미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근심이 싹 가신 듯했다.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남자가 자신의 다리를 멈추곤 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대체 어떻게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이렇게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 기억 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 일을 직접 보지 못한 당신에게는 2년 전 벌어진 그 사건은 오늘 만들어진 가짜가 아닌 진짜일 텐데요. 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익숙해지기 마련이니까요. 대단하군요. 세상의 이치 자체를 부정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니.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과 루이스가 만들어낸 가짜일 뿐이죠. 당신에게는 이치여야 하는 겁니다. 말이 많으시군요. 장의 말을 끝으로 둘의 대화는 멈췄다. 트렁크는 달칵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안에는 상당한 양의 돈 뭉치가 들어있었다. 남자는 장과 루이스를 멀리하곤 건물의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지하에 위치한 이 비밀 공간을 나가면 위층에는 낡은 구멍가게가 있는 모양이었다. 잠깐만 하고 문의 손잡이를 돌리려던 남자의 뒤에서 루이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죠? 돈이 모자라나요? 아니, 우리에 관한 일을 밖에서 떠들어댔다간 큰일이 벌어질 거야.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멍청해도 제가 지금 저지른 일이 터무니없이 큰 일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깨닫고 있어요. 무덤까지 가져갈 겁니다. 그거 다행이군. 2년 전 기억 속에 너는 무서움에 오줌까지 지리는 겁쟁이였는데 말이야. 만약 제가 오늘 당신들을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오줌을 지리는 겁쟁이가 현실이 되진 않았을 테죠. 그리고 네 휴대폰은 애를 품고 있는 여자친구에게서 온 전화로 시끄러웠겠지. 남자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등을 돌려 문을 열었다. 남자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루이스는 남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남자가 입고 있는 초록색 체크무늬 남방이 바람에 날려 나풀거렸다. 부잣집 도련님이 2년 전 옷을 아직도 입고 있구나며 루이스는 혀를 찼다. 남자가 나간 뒤 루이스와 장은 돈다발을 세기에 정신이 없었다. 돈의 양은 상당했다. 이 돈이라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먹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런 용도로 쓸 수는 없었다. 루이스. 돈을 코에 가져다 대며 냄새를 맡고 있던 루이스에게 장이 물었다. 장의 목소리는 상당히 심각해 보였다. 루이스는 분위기를 알아차렸는지 들고 있던 돈 뭉치를 트렁크 안에 집어넣으며 장을 바라보았다. 장의 표정은 꽤나 어두웠다. 왜? 루이스의 물음에 장은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 위에 올리곤 루이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이지? 루이스를 바라보는 장의 얼굴에선 심각함이 묻어져 나왔다. 루이스는 장이 지금 이걸 왜 묻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장은 지금까지 때때로 손을 떼자는 말을 해왔다. 왜 이 일을 그만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루이스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만둘 생각은 없어. 그만둬야 돼. 이 일은 너무 위험해. 아니 장, 이것보다 안전한 일은 세상에 없어. 얼마나 안전해.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인다. 세상은 그 기억대로 변한다. 내 죄를 세상 그 누구도 묻지 않는다. 게다가 나는 그 보수로 평범한 월급쟁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정도의 돈을 받는다. 대단하잖아. 루이스는 트렁크 안에 던져진 돈뭉치 하나를 집어들었다. 장은 루이스의 손에 잡힌 돈뭉치를 낚아채 트렁크 안에 집어넣었다. 그리곤 트렁크를 다시 잠갔다. 루이스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짓이지? 생각해봐. 너무 위험하다고. 아까 남자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어. 이 일은 전혀 간단하지 않아. 세상의 이치를 건드리는 일이야.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엄청난 짓인지. 터무니없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고. 문제없어. 세상의 이치를 바꾼다 해도
그게 대체 무슨 문제 되는지 모르겠군. 나와 내가 세상의 이치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 그들에게는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고. 그들은 처음부터 그 가짜 세상에서 살아온 거야. 참, 그건 진짜야. 적어도 그들, 우리를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말이야. 아무런 문제도 없어. 루이스는 장이 들고 있는 트렁크를 다시 에어컨 트렁크의 비밀번호를 돌리기 시작했다. 번호는 잘 알고 있었다. 4752. 그걸 입력하는 건 간단했다. 번호를 맞추는 로이스에게 장이 다시 떠들어 대기 시작했다. 문제가 있어. 로이스. 넌 이미 죽은 여동생까지 살려냈잖아.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장의 말에 로이스는 침묵을 일관했다. 로이스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장은 생각했다. 로이스는 장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문제없어. 게다가 장, 난 이미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기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나만의 힘을 가지고 벌릴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많아. 전쟁을 벌일 수도 있고 억만장자가 될 수도 있어. 아주 높은 정치가를 찾아가서 당신이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죽여줄 수 있다고 속삭일 수도 있지. 유명한 정치가는 그런 힘 따위 필요치 않을 거야. 아니야, 장.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죽이고 싶은 사람은 넘치지. 난 이 힘을 가지고 더욱 엄청난 짓을 저지를 수도 있었어. 그런데 내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최소한의 양심이란 게 있기 때문이야, 장. 아니, 루이스. 내가 그런 짓을 벌이지 못하는 이유라면 알고 있어. 루이스의 표정이 굳었다. 장 또한 그리 밝은 표정은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적잖은 침묵이 맴돌았다. 장은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루이스는 자동적으로 그의 손가락을 따라 움직였다. 저걸 봐, 루이스. 손가락 끝에는 루이스와 닮은 여자아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검은색 테두리가 그어진 사진 안에 말이다. 저 사진이 영정 사진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였다. 루이스는 이곳까지 그 사진을 가져와선 항상 그 사진을 쳐다보았다. 내가 한번 살려낸 여동생이 왜 또다시 죽었는지 넌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 루이스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 루이스의 태도를 뒤로하고 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이미 사라져버린 진짜 세계에서 살고 있던 네 여동생의 사인은 교통사고였어. 슬프고 안타깝지. 하지만 루이스, 이 경우 목숨을 잃은 건 네 여동생 한 명뿐이었어. 그만해. 루이스의 말에도 불구하고 장은 계속해서 입을 열었다. 루이스의 감정이 끝까지 차오르는 건 이제 금방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말을 멈출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루이스를 말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여동생의 사고를 목격한 타인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여동생을 교통사고로부터 구해냈지. 그리고 그건 현실이 되어버렸고 기적처럼 여동생은 살아났어. 원래는 죽었어야 할 네 여동생이 말이야.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 네 여동생은 또다시 죽고 말았지. 그만하라고. 로이스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려왔다. 네 여동생이 두 번째에는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어? 가스폭발. 자기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벌어진 일이었지. 너는 그날 네 여동생을 다시 살리려 했어. 가까스로 그 폭발에 살아남아 혼수 상태에 빠진 네 여동생 친구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이 녀석의 기억 속으로 들어갔지. 그리고 내가 그 녀석의 기억 속에서 나왔지. 세상이 전혀 변하지 않은 채로 말이야. 나는 내가 여동생을 구하는 데 실패했나 싶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지. 기억에서 나온 내가 나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만하라니까. 루이스가 소리쳤다.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며 테이블 위에 물건을 손으로 밀쳐냈다. 장의 찻잔이 떨어져 깨져버렸고 그 안에 들어있던 홍차가 바닥을 적셨지만 둘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다. 장은 이미 흥분으로 가득 차버린 루이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생각해보니 그 여행을 계획했던 건 내 여동생이었어. 이렇게 말했지. 분명히 네 여동생이 없었더라면 그날 그 녀석들이 그곳에 갔을 이유도 가스폭발에 휘말릴 이유도 없었을 거야. 이봐, 루이스. 우리가 세계의 인거율을 흔들면 흔들수록 세계의 구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 그리고 우리가 벌이는 일의 크기에 따라서 흔들거림 또한 달라지지. 내가 네 여동생을 살리는 건 잘못된 선택이었단 소리야. 아무리 내가 내 친구라 해도
이건 그냥 못 넘어가. 루이스는 장에게 다가왔다. 주먹을 쥔 루이스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떨리는 손의 이유가 자신에 대한 분노 때문인지, 다 알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원망 때문인지 장은 헷갈렸다. 그 순간 장의 눈앞이 순간 어두워졌다. 루이스의 주먹에 장의 얼굴을 강타했다. 장은 그대로 옆으로 넘어졌고 깨진 유리 조각 몇 개가 등을 찔렀다. 장의 등에서 흐르는 피를 본 루이스는 순간 흠칫했지만 다시 표정을 굳혔다. 장은 작게 신음했다. 등에 박힌 유리 조각을 떼낼 여유도 없이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죽은 사람을 다시 되살려내는 건 세상의 인과율을 너무 많이 흔들어대는 거라는 걸. 기억 속에서 변한 세계는 현실에 적용돼. 그리고 기억 속에서 변한 것 외에는 모두 그 전의 세계와 똑같이 흘러가지. 하지만 그 인과율을 너무 크게 흔든 덕분에 그 흘러가는 것에 문제가 생긴 거야. 장은 입안에 가득한 피를 뱉곤 다시 입을 열었다. 네 여동생의 친구들은 네 여동생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살아갔어야만 해. 그런데 내 녀석이 네 여동생을 되살린 바람에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던 거야. 한 번 세계의 이치를 흔든 결과가 이거야. 죄 없는 7명의 목숨. 또다시 그걸 흔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너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날 네 여동생을 살리지 않은 거잖아. 장이 소리쳤다. 루이스는 또다시 장의 얼굴을 가격했다. 다행히 이번에는 쓰러지지 않았다. 등에 유리가 박힌 채로 쓰러진다면 상당히 큰 데미지가 될 것이 분명했다. 그걸 알고 있는 루이스가 일부러 약하게 휘두른 거라는 걸 장도 잘 알고 있었다. 누가 뭐라 해도 루이스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알고 있던 친구 사이였다. 루이스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았다. 장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는 건 루이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그 여행은 분명 여동생이 계획한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여동생을 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약속을 잡아 그곳으로 갔을 것이다. 여동생이 없어도 그 녀석들은 그날 그 시간에 가스 폭발로 죽을 운명이었을 것이다. 스스로 항상 이렇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루이스 자신의 추측일 뿐이었다. 자신이 첫 번째로 죽은 여동생을 살려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가스가 폭발하던 그날의 기억 속에 들어갔던 루이스가 여동생을 살려내지 않은 이유는 그 불안감에 있었다. 이건 왜 안 열리는 거야? 루이스는 트렁크의 입을 양쪽으로 벌리며 말했다. 게다가 계속해서 인거율을 흔드는 건 너에게도 좋지 않아 루이스. 그건 무슨 말이지? 너는 눈치 못 채는 모양이군. 장의 말을 루이스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장은 루이스가 들고 있는 검은색 트렁크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세계가 계속해서 변하고 인과율이 변하고 있어. 원래대로라면 나 같은 사람들은 모두 세계가 변한 걸 인식하지 못하지.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 그런데 너는 어떻지? 다른 사람의 기억에 불과했던 것들이 진짜 현실이 되어가는 걸 몇 번이나 목격했어. 세계의 이치가 변해도 너는 그게 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의뢰인이라면 그런 경험은 단 한 번뿐이라 문제는 없겠지. 하지만 넌 아니에. 장은 루이스가 들고 있는 트렁크를 낚아채고 말했다. 이 트렁크의 번호가 뭐라고 생각하지? 4752 루이스는 트렁크의 번호를 잘 알고 있었다. 네 자리 숫자는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라는 말이 루이스의 신조였었다. 게다가 트렁크의 앞부분에는 루이스 본인이 적은 475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4752. 내 기억력을 시험하는 거야? 그래, 분명 4752가 확실해. 그런데 말이야, 지금 내가 입력한 이 번호는 대체 뭐야? 장은 트렁크의 비밀번호를 루이스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루이스의 두 눈이 크게 확장되었다. 은색의 비밀번호가 가리키고 있는 건 6842. 루이스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번호였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라며 루이스는 생각했다. 아, 그건 단지 장과의 대화에 집중하면서 건든 번호임이 분명했다. 트렁크를 열려는 생각은 없었다. 루이스는 단지 장과의 대화 도중 생각 없이 움직여댔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건 생각 없이 건든 것 뿐이야. 4750이라는 건 잘 알고 있어. 아니 너는 분명 이건 왜 안 열리는 거야? 라며 투정했어. 뭐 그것 또한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라고 치자. 그럼 묻진 내가 트렁크에 적은 이 번호는 무슨 번호인지 기억하고 있어?
방금도 말했지만 그건 생각 없이 움직인 번호야. 그런 것에 무슨 이유가 있겠어? 아니, 있어. 장은 또다시 자신의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루이스는 약간의 긴장을 가진 채 고개를 돌렸다. 손가락의 끝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곳에는 주황색 트렁크가 벽에 기대어 있었다. 6842. 3일 전에 받은 의뢰의 보수가 들어있던 트렁크 비밀번호야. 루이스는 표정을 굳혔다. 3일 전 자신의 받은 의뢰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일 전 자신은 대체 누구를 죽였더라. 애를 지우지 않는다는 여자친구를 죽였었나. 아니, 그건 분명 일주일 전에 받은, 아니, 오늘 받은 임무였다. 루이스는 가렵지도 않은 머리를 긁으며 말했다. 젠장할, 잘 알고 있어. 무의식 중에 그 번호를 입력한 것 뿐이야. 호들갑 떨지 마. 뭐, 그렇다고 치지. 그래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의 이치를 전부 알고 있는 건 분명. 너한테 상당한 영향이 있어. 어쩌면 네 머리가 터져버릴지도 모르지. 웃기는군. 내 머리를 앞으로 100년은 멀쩡할 거야. 아니, 계속 세계의 인과율을 건드리는 일을 한다면 분명 네 머리에 문제가 생길 거야. 그대로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건 앞으로 2번, 아니 1번일 수도 있어. 로이스, 난 널 걱정하는 거야. 이대로면 분명 문제가 생겨버린다고. 걱정하지 마. 난 괜찮다니까. 그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 소리만이 가득하던 지하실에 또 다른 소리가 끼어들었다. 소리는 계단에서 들리고 있었다. 또 다른 의뢰인인가도 생각해봤지만 한 사람의 발걸음이라고 치기에는 너무도 거대한 소리였다. 루이스와 장은 단박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윽고 지하실의 문이 열렸다. 열린 문을 통해 가득 들어오는 건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경찰은 아니었다. 어딘가에 경호업체임이 분명하다고 루이스는 생각했다. 장 또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수많은 총부리가 자신들을 향해 겨뤄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총잡이들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리고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몇 명의 총잡이들의 뒤로 보이는 익숙한 얼굴에 장과 루이스가 표정을 찌푸렸다. 앞으로 당신들이 계속 이 일을 한다면 저는 다른 사람과 루이스 씨가 만들어낸 가짜 세상에 살아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좀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익숙한 얼굴의 남자였다. 남자는 초록색의 체크무늬 남방을 나풀거리며 작게 미소 지었다. 루이스와 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루이스는 자신의 뒷주머니에 꽂혀있는 권총을 향해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아까 저 남자의 여자친구를 죽이는데 사용했던 권총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금속이 루이스의 손을 꿰뚫고 지나갔다. 루이스. 남자는 자신의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유지하며 입을 열었다. 2년 전, 아니 따지자면 오늘이겠지만 말입니다. 당신은 그 권총을 저에게 겨뤘었죠. 아까 계단을 올라가면서 생각해 본 건데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글러먹은 것 같아서요. 어때요? 이제는 조금 더 나은 태도를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루이스는 대답해신 남자를 노려볼 뿐이었다. 장은 서둘러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 헤맸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들을 둘러싼 총부들을 전부 해집고 살아나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았다. 저 총들이 자신들을 겨루고 있는 이상 별다른 방법은 없었다. 이봐, 총잡이들. 너희는 얼마를 받고 일하지? 장의 목소리가 지하실 가득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경호원들의 시선은 모두 장이 들고 있는 트렁크에 쏠렸다.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고요한 지하실에 들리는 듯했다. 누구든 저 남자를 쏘는 놈한테 이걸 전부 주시. 상당한 액수야. 너희들이 저 녀석을 경호하면서 받아먹는 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말이야. 경호원들이 모두 침묵을 유지했다. 일순간에 모두의 목표가 되어버릴 뻔한 남자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금 돈으로 저에게 도전하는 겁니까? 웃기는군요. 여기 있는 경호원들의 수가 몇인 줄 아십니까? 20명입니다. 저는 그 20 모두에게 그와 동일한 액수의 돈을 지불할 만한 여유가 있습니다. 못 믿겠으면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다. 물론 당신이 죽은 후에 말입니다. 저 자식, 죽여버려. 남자의 목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다.
로이스의 두 눈이 크게 확장되었다. 일순간에 지하실 외부가 총소리로 가득해졌다. 귀를 때려오는 엄청난 소리에도 불구하고 로이스는 귀를 막지 않았다. 온몸 여기저기에서 피를 뿜어대는 장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총세례를 받아대는 장을 감쌀 정도의 용기는 로이스에게 없었다. 장이 말없이 땅에 쓰러졌고 남자가 웃어댔다. 세상의 이치를 부정하던 남자가 너무도 쉽게 죽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하하. 장. 루이스가 작게 속삭였다. 아직까지는 장의 몸이 들썩였다.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였다. 루이스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주변을 빙 둘러싸고 있는 권총들은 자신이 움직이게 놔두지 않을 것 같았다. 그 순간 아까 전 루이스가 누워있던 침대의 한쪽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엔 모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모자의 끝에는 기다란 줄이 있었고 그 줄은 쭉 이어져 또 다른 모자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걸로 루이스는 다른 사람의 기억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루이스는 이빨을 꽉 깨물었다. 이대로 저 남자의 총에 맞아 죽던 자신의 머리가 터져서 죽는 건 마찬가지였다. 앞으로 2번, 아니 1번일지도 몰라. 장의 충고가 머릿속에 맴도는 듯했다. 장, 그래도 이렇게 개죽음 당하는 것보단 낫잖아. 루이스는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천천히 장의 곁으로 걸어갔다. 다행히 경호원들은 총을 쏘지 않았다. 남자의 마지막 자비와도 같은 건가? 라고 생각하며 루이스는 아직 숨쉬고 있는 장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7월 20일. 생각해줘. 이제 곧 의식이 꺼져만 가는 장이었지만 루이스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7월 20일. 장과 루이스가 함께 가스폭발에서 살아남은 그 친구의 병원에 갔던 날이었다. 그리고 루이스가 여동생을 되살리는 걸 포기했던 날이기도 했다. 루이스도 사실 생각하고 있었다.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동생을 살리는 건 무리라고 말이다. 설령 애당초 그들이 죽을 운명이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이제와 어떠랴. 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연하게도 말은 나오지 않았다. 입안에 가득해 있는 귀에서 부글부글 거품만이 나올 뿐이었다. 루이스는 그런 장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의 등에서 아까 자신 때문에 박혀있던 유리조각이 느껴졌다. 루이스는 표정을 구겼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젠 곧 그 남자 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승에 가서도 그 일은 계속하실 거죠? 제가 죽어서 거길 찾아간다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한데 너는 블랙리스트에 올려놨거든. 하하하, 그거 참 아쉽네요. 그럼, 그 순간이었다. 루이스는 경호원들의 틈을 뚫어 침대 쪽으로 달려갔다. 사실 침대가 아닌 이대로 문 밖으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문 밖을 나간다 하더라도 밖은 계단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는 중에 죽을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다. 루이스는 침대 위에 올려져 있는 2개의 모자를 집었다. 침대는 그다지 멀지 않았기에 모자를 가져오는 속도는 느리지 않았다. 경호원들이 발포하는 권총이 루이스의 온몸을 꿰뚫었다. 팔과 다리, 몸통, 어느 곳에도 총을 안 맞은 곳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권총을 발포해댔다. 루이스는 일순간이지만 머리에 맞아 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장의 옆으로 달려갔다. 그리곤 한쪽의 모자를 장의 머리에 씌우곤 한쪽은 자신의 머리에 썼다. 그 순간에도 총알은 계속해서 루이스의 몸속으로 들어왔다. 수많은 총알이 루이스의 심장을 꿰뚫고 지나갔다. 그 와중에도 머리만은 전부 스쳐 지나갔다. 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렇게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랐다. 루이스는 끊어져가는 정신을 부여잡고 장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려 했었다. 이제 와서 대체 뭘 하려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고 눈앞이 점점 캄캄해졌다. 루이스는 눈을 떴다. 그의 앞에는 장이 앉아 있었다. 이제 시작해볼까 하는 장의 말에 루이스는 지금 상황을 이해하려 했었다. 루이스의 앞에 자리 잡은 침대에는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다.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아 친구, 가스폭발에서 살아났다던 여동생의 친구임이 틀림없었다. 살아난 건 아니었다. 거의 혼수 상태로 평생을 보내게 돼 이 여자에게서 약간의 동정심이 느껴졌다. 루이스는 허겁지겁 자신의 몸을 손으로 훑었다. 총상은 없었다. 장의 기억 속 루이스는 이때
총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의 나와 바뀐 건가? 원래대로라면 장의 눈앞에 두 명의 루이스가 있어야 했다. 그렇군. 내가 있었던 장소에 내가 움직이면 그때의 내가 사라지는 거로군. 루이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곧바로 그게 지금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말해두겠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야. 루이스는 과거의 일을 생각해내려 했었다. 아, 그러고 보니 지금은 아마도 그 상황임이 분명했다. 과거, 죽어버린 자신의 여동생을 되살리기 위해 그 친구의 기억 속에 들어가는 길 말이다. 7월 20일을 떠올리고 있으라고 장에게 부탁하긴 했지만 딱 때 맞춰 이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니 장다운 센스였다. 분명 그때의 자신은 세계의 인거율이 흔들릴 걸 두려워해 여동생을 살리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건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산다고 해도 자신이 죽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루이스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 그럼 시작하지. 장은 준비해뒀던 모자를 루이스와 친구의 머리에 씌웠다. 기억 속에서 또다시 타인의 기억으로 이동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루이스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장이 말했던 주의를 지금 한 번에 어기게 된다. 두 번, 아니면 한 번. 논스톱이로군. 루이스의 눈이 다시금 어두워졌다. 루이스는 눈을 떴다. 반짝거리는 햇빛이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상황을 이해할 만한 시간은 필요 없었다. 서둘러 자신의 여동생, 제나를 찾아 헤맸다. 루이스의 주변에서 그를 이상하게 보는 제나의 친구들 많았다. 그 중에는 루이스가 도움을 받았던 그 친구의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다. 제나. 루이스가 소리를 지르자 별장의 안에서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나였다. 틀림없는 제나의 목소리였다. 루이스는 서둘러 그를 찾아 뛰어갔다. 별장 안에 부엌에서 그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무언가를 조리하고 있었던 것 같은 모습에 제나를 바라보자 루이스의 눈이 아른거렸다. 얼마만인가? 여동생을 되살리는 걸 포기한 후로 얼마 만에 보는 여동생의 얼굴인가? 검은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영정 사진이 아닌 실제 인물이었다. 가능하다면 이대로 시간을 멈추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순 없었다. 미세하게 남아 루이스의 코에 가스의 냄새가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다. 다른 녀석들은 아무런 상관없었다. 루이스는 다짜고짜 제나의 손을 잡곤 뛰기 시작했다. 제나는 왜 이래? 라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그것 또한 상관없었다. 제나는 멀어져가는 자신의 친구들과 별장의 모습을 보며 오빠 미쳤어? 라는 말을 반복했다. 안 미쳤어. 그 순간이었다. 마치 지진이라도 나는 듯한 땅의 울렁거림이 느껴졌다. 무엇인가가 폭발하는 거대한 소리도 들려왔다. 단박에 그 별장이 폭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개를 돌렸다. 제나 또한 루이스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거대한 불길만이 그들을 반기고 있을 뿐이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있었던 별장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자 제나는 벌어지는 입을 막을 수 없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알아들을 수도 없는 누군가의 이름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친구들의 이름일 것이다. 주변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루이스의 앞에서 불타오르는 광경이 점점 일그러졌다. 세계의 인과율이 변했다. 죽을 운명이었던 제나가 살아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세계는 이치를 거슬러 올라가 또다시 변할 것이다. 제나가 루이스의 손에 이끌려 죽음을 피한 것이 진실이 되어버리겠지. 이건 이제 더 이상 그 친구의 머릿속에 일어난 기억이 아니었다. 이건 루이스와 장, 그리고 제나의 앞에 일어날 또 다른 진짜 세계였다. 루이스는 자신의 몸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직도 멍해 있는 제나의 어깨를 부여잡곤 입을 열었다.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는 절대 먼저 다른 사람과 약속을 잡지 마. 누군가가 위험에 빠질 만한 일 같은 걸 저질러선 절대 안 돼. 그리고 웬만하면 외출도 삼가는 게 좋을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말해도 잘 몰라. 아마 앞으로는 날 못 볼지도 몰라. 아, 그리고 이건 명심해. 결혼은 무조건 돈 많은 놈한테 가는 게 좋을 거야. 널 지키려면 돈이 아주 많이 들 테니까.
잠깐 오빠. 무슨 소리야? 그런 말도. 또다시 이런 증세였다. 로이스의 귀가 먹먹해왔다. 아마도 이 세계가 끝나는 듯한 모양이었다. 이제 세계의 인과율은 또다시 크게 변한다. 앞으로 제나 때문에 누가 몇 명이 죽든 상관없었다. 제나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만 갔다. 루이스가 눈을 뜨자 그의 앞에는 잠들어 있는 장의 모습이 보였다. 또 그의 옆에는 예의 그 친구의 모습이 보였다. 이미 이 세계도 바뀌었을 것이 분명했다. 분명 자신이 잠들어 있는 장을 깨우고는 성공이야 장. 내가 제나를 살렸어. 가스 폭발 사건에서 제나를 빼냈어 장. 이라고 말한다면 장은 그건 무슨 소리야. 제나는 원래부터 살아있었어. 가스가 폭발할 때 제나는 별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라고 대답할 게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는 그게 진실이니까 말이다. 너무도 빠르지만 잠들어 있는 장의 모습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다. 친구의 기억 속에서 이미 인과율은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인과율도 변했다. 원래는 아니었던 게 원래부터 그랬던 일로 변했다. 루이스는 자고 있는 장에게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미안, 죽는 순간까지 이런 재미없는 일을 생각하게 해서 말이야. 루이스의 몸이 완전히 사라졌다. 주변이 모두 어두워졌다. 시시하군. 남자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그의 앞에는 두 구의 시체가 쓰러져 있었다. 불과 몇십 분 전에는 자신의 머리에 써졌던 게 분명한 괴상한 모자를 쓴 채 말이다. 남자는 장의 머리를 발로 툭툭 차며 말했다. 이봐, 그러고 보니 그 사건을 직접 마주한 나와. 이 남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은 모두 기억이 가짜 세계에 맞게 조정된다고 했었지. 쓰러진 시체는 대답이 없었다. 남자는 자신의 발을 옮겨 이번에는 로이스를 차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럼 이 남자가 내 여자친구를 죽였으면 나는 그 여자친구와 함께했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남자는 땅에 떨어져 있는 트렁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6842가 입력되어 있는 트렁크의 비밀번호를 4752로 바꾸었다. 그러자 트렁크가 열리곤 그 안에 들어있던 돈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근데 말이야. 내 기억이 조금 이상해. 그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가 나타나서 그 여자와의 기억을 채우고 있어. 인과율이란 건 큰 문제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건가? 나에게 여자친구가 없었더라면 세계의 인과율을 크게 띄운데 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계가 또 다른 여자친구를 나에게 부여한 건가? 죽어버린 내 여자친구를 대신해서 다른 여자를 채운다는 것도 이치에 안 맞는 일이긴 하지만 말이야. 남자는 트렁크 안에 들어있는 돈 뭉치를 바라보았다. 그리곤 두 구의 시체 위에 하나하나 뿌리며 입을 열었다. 이 여자도 조금 괴짜야.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를 짝이 오빠가 무조건 돈 많은 놈이랑 사귀라고 했나봐. 뭐 그런 솔직한 점이 싫진 않아. 이 정도의 돈을 아무렇지 않게 버릴 수 있는 정도면 돈 많은 놈이라고 칠 수 있으려나. 그 순간 남자의 휴대전화에 전화가 걸려왔다. 휴대전화의 발신인에는 제나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